겨울에 시작했던 전쟁이 벌써 이제 여름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5개월째가 됐습니다. 뭐 당연히 전쟁 여파로 뭐 안보 위기, 뭐 식량 위기, 뭐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거기에 중립국이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하기도 했고, 그런데 전쟁 자체도 이거 장기화되면서 특히 무기 뭐 이런 거에서는 전쟁의 그 전쟁 내용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변화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든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여기 서방 진영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이제 강화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전쟁 초기에는 아시다시피 그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또 보병 휴대용 엔로, 그것도 대전차 미사일이죠. 스팅어 휴대용 대공 미사일, 비교적 가벼운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이러한 방어용 무기 위주로 많이 이제 보급이 됐죠. 근데 최근에는 전차라든지 장갑차라든지 뭐 자주포라든지 아니면 다연장 로켓까지 이러한 이제 기갑 포병, 이런 공격 무기, 타격 무기 위주로 해서 굉장히 무기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 4월에 사실은 그 나토 동맹국들이 이제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첨단 공격용 무기도 제공하자 이렇게 이제 가닥을 잡았었는데요. 짧게는 며칠부터 길어야 몇 주 이내로 훈련을 마치고 쓸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그런 용도의 무기들을 최우선적으로 제공하자, 그렇게 이제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한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는 쪽으로 이 방향을 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체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소련 무기, 그다음에 러시아 무기 위주로 돼 있습니다. 원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단실 내에 현대적인 서방 무기를 도입을 해서 많이 활용해야 되는 그러한 체제를 맡게 됐습니다. 네. 그럼 그 현대적인 서방 무기,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무기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무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포죠, 포. 아, 포. 예. 포.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이제 포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이제 서방 각국에서 지원받은 첨단 포 덕분에 전쟁의 판도가 바뀔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장비도 차포 이거 중요한데 어쩌다 그 포가 그 핵심적인 무기가 된 겁니까?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그 전력을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네. 동부 전선은 우크라이나 북부하고 널리 이제 평야 지대입니다. 숨을 것이 없는 이게 널리 펼쳐진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이제 포병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참호를 파고 방어 진지를 구축을 했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대포가 사정거리가 짧아서 이제 공격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동부 전선의 전투가 확대가 되니까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서방의 중화기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평야지대인 동부에서는 이제 사거리가 짧은 대전차 미사일 대신에 좀 포병 전력을 보강해야 러시아군에 맞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판단에 이제 미국과 나토가 또 공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지원하게 된 무기들이 이제 각종 포들, 이것들이 앞으로 전세에 영향을 꽤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에서 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외신 분석들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동부조선의 전투가 앞으로 승패를 가를 변수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제공하는 이제 수준 높은 이 포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인 거죠. 네. 하지만 그 군사력 그 차이도 있습니다만 특히 뭐 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치적으로만 본다면은 뭐 거의 일방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러시아가 특히 구소련 시절부터 화력의 중심에 포병, 이 포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말기에 등장해서 독일군을 괴롭혔던 그 유명한 카츄샤 로켓 아니에요.
이런 다연장 로켓.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는 이제 그걸 상당히 중시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웬만한 서방 국가보다 많은 포를 러시아군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면 러시아군은 이 동부 전선이 평야지대 아닙니까? 여기에 맞춘 이제 전술을 선보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화력이 약하니까 집중적인 포격을 한 다음에 이제 보병이 진격하는 이러한 이제 전술을 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군도 과거 뿌리가 구소련 연방에 속해 있었다 보니까 똑같이 이제 구소련의 주요 포병 무기들을 뭐 러시아군이나 우크라이나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122mm 구경을 가진 2S1 그보즈티카 자주 곡사포라든지 152mm 2S3 아카치아 자주 곡사포 또 이 서방 세계에는 없는 아주 대구경의 이 박격포도 갖고 있는데 무려 박격포 구경이 240mm예요. 24cm요? 24cm. 예, 그러니까 서방 세계 자주포 중에도 큰 게 원래 미국 같으면 203mm가 제일 큰 편이었는데 이거는 그보다 더 큰 박격포를 갖고 있습니다. 80mm도 있다만한데 예, 240mm예요? 네, QS4라고 이제 별명이 풀탄인데 이런 자주 박격포도 이제 갖고 있는데 이게 보면 꽃 이름이에요. 재밌는 게. 꽃이요? 예, 꽃 이름이에요. 그래서 카네이션이라든지 아카시아, 튤립 이런 이제 꽃 이름을 따서. 뭐가 카네이션이에요? 예, 그래서 되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 포병 무기에 꽃 이름 붙이는 것도 좀 아이러니컬한데 이 중에 뭐 240mm나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위력이 크니까 한 발로 웬만하면 이제 거의 축구장 하나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러시아군이 주로 쓰고 있는 거는 152mm 자주 곡사포인데 2S19 무스타이스라는 건데요. 이 무스타이스는 T-72, 미-80 이 전차 차체를 이제 활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방어 능력, 기동성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고 하고 사거리는 이제 24.7km에서 36km까지. 이거 36은 뭐 이제 사거리 전장탄을 쓸 경우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뭐 K9은 좀 못 미치는데요. 분당 최대 8발을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쪽의 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도 구형 소련 장비를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122mm하고 152mm 구경 포를 가지고 있는데 방금 얘기 나왔던 2S3 아카치아 이게 아카시아. 그렇게 되군요. 우리 또 껌으로도 또 많이 기억에 남아 있는 아카시아는 구소련에서 이제 미국의 M109 자주포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사거리가 일반 탄은 18.5km 그리고 로켓 추진 고폭탄은 24km밖에 안 되니까 앞에 뭐 36km까지 날아오는 저 러시아 탄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는 이제 포병 장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포 공격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포탄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탄약 관련돼서 이제 부족한 점이 많고 이 구소련제 탄약을 이제 갖고 있는 건데 거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포의 뭐 위력도 위력이지만은 이 포탄 문제, 여러 가지 장비 문제 등의 전력 문제가 좀 심각하죠. 네. 그런 거 심각한 상황이 뭐 절실한 만큼 이게 통했는지 그 미국 쪽에서 지원해준 이 포가 뭐 한참 화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제 나름 큰 마음 먹고 이제 지원해준 무기 중에 하나로 봐야 되는데 미군이 실제로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견인 곡사포를 제공을 했어요. 주력 본인들이 쓰는 걸 준 거예요? 물론 자주포는 아니고 견인포긴 하지만 지금 이거구나. 사진에서 보시는 37입니다. M777. 쉽게 이제 그렇게 연상하시면 되는데. 근데 하여튼 이게 미군이 주력으로 지금도 쓰고 있는 그런 이제 155mm 견인 이제 곡사포인데 미군이 제공하는 게 이제 총 이제 90문을 조율했고 그 중에 초반에 제공된 게 이제 12문이에요. 그리고 이 제공된 지 2주 만에 발사된 포탄이 1876발이라고 하는데 이 이제 포격을 통해서 러시아군의 뭐 진지 탄약고, 지휘소, 군사시설 등을 이제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러시아군 수백 명을 사상한 것으로 그렇게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되게 미국의 현재 뭐 주력 그 포라고 하니까 스펙은 뭐 장난 아니겠는데요? 네, 사거리도 길고 파괴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곡사포로서 오래된 무기가 아닌 신형 무기고 이게 155mm지만 구경은 아주 길지는 않아요. 39경장이고 굉장히 커요. 사실 큰데 이게 항공 수송을 위해서 가볍게 만든 게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가 전투 중량이 이제 4.2톤, 일반적인 포에 비해서 이제 가벼운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이게 장점 중에 하나는 헬기, 웬만한 헬기, 예를 들어 CH-53E라든지 그다음에 CH-47DF 치누크, 그다음에 MV-12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 같은 회전익기는 물론이고 여기는 이제 매달고 가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그 수송기들 C-130J라든지 뭐 C-17, C-5 뭐 이런 수송기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든 이제 단실 내에 이제 수송이 가능하고요. C-130 수송기는 에는 2문이 들어가고 C-5에는 이제 12문까지 탑재가 가능한데요. 근데 이게 이제 곡사포 중에는 신형이지만 역시 이제 견인 곡사포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방열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힘든 작업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훈련한 영상도 있는데 그거 보고 이제 네티즌들이 댓글 다루는 거 보면 야, 아무리 미군 신형 곡사포라도 견인포는 역시 우리하고 다를 게 없구나. 이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힘든 건 마찬가지구나.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뭐 가볍고 또 이렇게 또 그 항공 수송도 용이하고 그래서 뭐 가장 먼저 배치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성능 하나는 또 뭐 짱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 지금 주력이기 때문에 일단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난 그 티타늄 합금이라고 우리가 티타늄 얘기 나오면 이제 바로 우리 또 고개 숙이죠. 인정. 초합금 뭐 이런 느낌. 주택이나 급탄 장치 같은 것도 이제 새로 다 설계를 해서 중량을 다 줄이는데 좀 주력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K9 자주포보다도 비싼 50억 원입니다 한 대. 와 차체가 없는데도 더 비싸요? 네, K9은 뭐 40억 원 정도 하니까 대신에 성능은 어마어마하죠. 최대 사거리는 M107 고폭탄을 사용했을 때 24km 그리고 사거리 연장용 ERFP 요거는 Extended Range Full 보탄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30km 그리고 M795 고폭탄은 28.7에서 37km까지 그리고 M982 엑스칼리버 유도 포탄 요거는 40km까지 가고요. 러시아군하고 비교하면 러시아군이 지금 사용하는 그 MST-S 자주 곡사포 요거는 사거리가 24.7에서 36km까지니까 그거보다 5km 정도 더 쏠 수 있는 거고요. 발사 속도는 급속 발사 시 2분간 분당 4발씩 그다음에 지속 발사 시에는 분당 2발씩 가능하고요. 또 경량화와 단순한 시스템 덕분에 방열 시간도 3분 이내에 가능하고 손은 가지만 그래도 빨리 할 수 있다는. 3분 내에 얼마나 정신없이 움직이겠어요. 그 장병이. 좀 뭐 그렇다고 해요. 철수해도 2, 3분이면 된다고 하니.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겠습니까 거기서. 예, 그렇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서방포가 사용된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러시아군 구형 무기보다는 성능이 뛰어나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토의 그런 포탄, 탄환들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우크라이나 곡사포 포탄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지원해주겠다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우려되는 점도 있는데 이제 우선 문제가 이 무기를 제대로 숙달하려면 훈련이 필요하죠. 미국이 이제 약 200명의 우크라이나 군한테 6일 과정의 이제 훈련을 한 다음에 절반은 전선에 투입을 시키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동료 우크라이나 군들이 운영 훈련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위력적이니까 이제 상대편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 그쪽은 또 분노가 이렇게 게이지가 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러시아군은 이걸 이제 없애고 싶어 하죠. 네.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이동하는 미국과 나토의 이제 무기 운송 수단을 군사 표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행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5월 현지 시간 24일에 우크라이나의 M777 견인 곡사포 탄약고를 타격했다고 러시아에서 밝혔는데 러시아군이 공중발사 고정밀 미사일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인근의 우크라이나군 군사시설 6곳을 파괴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미국산 M777의 대형 탄약고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지난 6월 초에는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있는 포병 훈련 센터를 타격했다고 또 러시아가 주장을 했는데
이 센터에서는 이제 외국 교관들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M77 사용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그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지원은 뭐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진시민 듯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데요. 네. 예. 우선 프랑스의 경우 그 155mm 차량용 자주포의 세자르 우리 카이사르라고 그러는데 시적 카이사르. 네, 시적 카이사르. 예. 이거를 이제 지원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시프리라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고 싱크탱크 유명한 싱크탱크가 있는데 거기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7년간 세계 이 자주포 이 수출된 거 시장을 분석해 봤더니 그 당시에 우리 K9이 거의 절반 가까운 그런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 중에 3등이 이 바로 세자르 카이사르였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그 세자르 자주포를 운용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바퀴가 6개 또는 8개 달린 트럭 차량에 이제 포를 얹은 그런 차주용 이제 자주포고요. 그래서 차주용이다 보니까 이 뭐 야지에서는 아무래도 무한궤도보다는 좀 기동성은 떨어지지만 일반 평지 또 이런 이제 도로가 있는 이러한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더 신속하게 기동할 수가 있고 또 방열 없이 뭐 신속하게 이제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차주용 자주포의 장점을 살려서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미군의 M777은 네. 다 이렇게 그 지원이 되면 90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90. 근데 이 세자르는 몇 문 정도 지원이 된답니까? 프랑스가 준 세자르는 12문인데요. 다예요? 적어 보이지만 프랑스군이 72개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6분의 1을 공급을 해준 셈. 꽤 많이 아니, 숫자는 좀 적은데 프랑스 보유 그 양을 치면은 그러네요. 많이 떼준 거고요. 네. 게다가 성능도 뛰어납니다. 주포는 K9과 동일한 52구경장의 포신과 장전 보조 장치 그리고 디지털화된 사통 장치 등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요. 최대 사거리는 50km, 이제 로켓 추진탄을 썼을 때 50km에 달하고 또 분당 최대 6발을 발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로에서 시속 100km, 뭐 차륜이니까 아무래도 네. 시속 100km고 야지에서 시속 50km로 주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군의 자주포보다 질적으로 좀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자르는 1994년에 처음 일반에 공개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하고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 이런 데서 벌어졌던 여러 전쟁에서 실전에서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바람하고 눈, 비, 뭐 산악, 정글, 사막 지형 이런 극한의 날씨에도 전부 성능을 발휘했던 걸로 유명하죠. 네. 앞서 그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그 운영하는 모습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뭐 훈련도 끝났고 뭐 이제 뭐 실전 투입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이미 4월 하순부터 예. 40여 명의 운영 요원을 프랑스에 파견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3시간 만에 운영법을 터득했다고. 3시간 만에요? 예, 이건 좀 믿기 어려운 부분이긴 진짜 하죠. 쪽집게로 했나 보네요. 그것도 3시간 만에 이게 되죠? 우리 게임을 하나 익숙해지려고 해도 그렇죠. 예. 3시간으로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하지만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사실 세자르는 좀 자동화된 면이 많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대가 상용 트럭 베이스이기 때문에 궤도 시기에 비해서는 뭐 조종이나 장비 같은 게 운영이 좀 원활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신속한 전력화에 유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죠. 예. 그리고 또 포하면은 또 이 독일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렇죠. 독일 쪽 얘기는 없습니까? 네. 독일이 원래 K9의 정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펜저 맞다, 하우비츠 있었죠, 2000 뭐. 아닙니까? 그리고 성능상으로 보면 사실은 K9보다 더 우수한 세계 최강이에요. 근데 이제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몇몇 면에서 밀려서 이제는 상당히 K9의 위에서 약체가 돼버린 그런 상황인데, 약간 이 자주포를 보내겠다고 한 나라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독일이 아니고 네덜란드였어요. 옆에 있는 네덜란드에서요. 예. 네덜란드 사실 무기가 별로 없어요. 그 뭐 군대 규모도 작고, 근데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많지 않은데 5문을 쾌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펜자우비치 2000을 이제 보내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독일은 조용한 거예요. 왜 그럴까? 아마 의문이 생길 텐데 그 독일은 이제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을 일으켰다는. 예. 분쟁 지역에 이제 살상 무기를 보내지 않겠다는, 보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전이 생각보다 너무 파장이 크고 오래 끄니까 독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안 되겠다.
이 원칙을 깰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맨문을 보내주기로 한 줄 아세요? 그래도 본인들 건데 네. 한 뭐 12 곱하기 한 24문은 가야죠. 그러니까 몇십 문은 10문은 넘어야 되겠죠, 최소. 아이 그 기본 몇십 그러니까 열문 보내서 생색이나 나겠습니까? 자기가 원래 만든 종주국인데. 그러니까요. 네덜란드가 5개를 보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네덜란드조차 다 네. 예. 근데 7문이랍니다. 예, 10문도 안 돼. 근데 7문은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닙니까? 7문은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군에 있는 펜저하비치천이 숫자상은 121문이에요. 예. 뭐 아주 적은 건 아닌데 문제는 지금 제대로 움직이는 게 40여 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120몇 문 중에 네. 40몇 문만 움직일 수 있다고요? 독일 내에서도 이제 야 우리 코가 석자인데 뭐 이게 주게 생겼냐 이렇게 이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 이제 포병 대결 양상이 뚜렷해지니까 독일도 나름 결단한 거죠. 예. 예, 하여튼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네덜란드, 이탈리아 여기도 이제 펜저하우비츠 2천을 지원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요거 다 치면 그래도 한 1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들 합니다. 예, 나는 군사 강국인 이 독일의 가동률이 예. 40%가 높은 장비라고 하면 이거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독일이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국방 펀드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국방비 그러니까 제대로 충당이 안 되니까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이런 참혹한 현실을 맞게 됐는데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게 또 러시아가 준동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해서 국방 펀드를 조성해서 이제 본격적인 무기 현대화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일단 그 펜저 그게 하여튼 가격이 하여튼 엄청 비싸다고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비쌌죠? 하여튼 이 판저비치 자주포는 가격이 일단 대당 800만 달러, 즉 100억 원인데요. 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탄약 운반 장갑차하고 시뮬레이터 교육 훈련 이런 걸 포함한 패키지는 한 세트가 자그마치 130억 원에 육박하는 이런 가격이고요. 아까 K9하고 40억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3배가 넘죠. 근데 물론 성능이 아주 뛰어나니까 당연히 이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예, 판차오비치 2000은 155mm 52구경장 크롬 도금 주포에 전기 가동 디지털 통제 자동 장전 장치, 반자동 폐쇄기 등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포탑과 차체를 강철 용접 장갑재로 만들어서 소총하고 포탄 파편 방어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주포 사거리는 보통 고폭 파편탄이 30km, 사거리 연장탄은 40km, 그리고 로켓 추진탄은 56km에 이르고요. 고정밀 타격 역량은 물론이고 분당 10발 이상의 연사 속도를 자랑하니까 성능은 좋긴 해요. 분당 10발을 쏘니까요. 비교가 많이 되죠. 좋아. 펜저하비츠는 성능만 따지면 세고 최고는 맞다. 그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인데 이제 문제가 그 냉전 종식 이후에 독일이 이제 그 군축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국방비 당연히 이제 대규모 삭감이 불가피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규모의 경제 아닙니까? 생산 대수가 줄어들면 단가가 올라가는 거고 예. 단가가 올라가면 국제 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악순환이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높은 생산 단가가 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로 돼 있고 그리고 숫자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운영 유지 비용, 부품 조달 비용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뭐 독일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K9 입장에서는 고마운 얘기죠. 2002년에 이제 약 300문 정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생산 라인이 중단된. 2002년에요? 예. 우리 월드컵 할 때?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거예요. 예. 그 생산 라인이 중단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다시 라인 가동하려면 또 거기 추가 비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히 엄두를 못 내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반대로 우리 K9의 경우는 이 호주하고 작년에 계약하면서 도입 국가가 이제 8개국으로 늘어났고요. 거기에 이제 이투 성공하면서 도입 국가도 더 늘어났고 중요한 게 또 이제 숫자인데 한국군 플러스 외국 수출된 걸 합치면 1,700여 문인데 이집트에 한 200문 가까이 또 추가 수출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1,900문으로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뭐 폴란드나 이런 데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000문을 넘어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규모의 경제 면에서 넘사벽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 상당히 좀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대북 경고 메시지였나요? 뭐 근데 네. K9 진짜 막 진짜 수십 대가 이렇게 한 번에 막 포사약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와 그거 보면서 진짜 뭐 때 TOT 사역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진짜
가슴 엄청 웅장해지대요. 그 많은 막 그 자주포가 막 그 한 방 날리는데 네. 와, 하여튼 그 K9이 세계 속에서 더욱더 깃발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싼 건 말건 간에 일단 우크라이나 갔으면 빨리 교육 훈련도 하고 제대로 활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월 10일에 공식적으로 이 독일 연방군 포병학교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이 훈련이 시작이 됐는데 운영뿐 아니고 정비 교육도 함께 받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세자르는 3시간 얘기를 하는데 초당 운전면허 교육도 그 3시간은 솔직히 너무 빠른 건데 짧은 건데. 근데 이제 판자비츠는 그 이미지상으로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잖아요. 아 그러게요. 이게 100억이 넘어가는 건데. 예. 통상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전시다 보니까는 40일 안에 마치는 걸 목표로 역시 뭐 반나절해서는 안 된다. 40일 동안에 이제 이것도 초단기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걱정되는 점은 이 판자비치 2000은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포 자체도 그렇고 이제 차체 또한 상당한 운용 노하우를 습득해야만 이제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과연 이제 잘 되려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교육을 마치고 운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걱정은 좀 있죠. 예, 뭐 미국 M777, 뭐 프랑스의 세자르, 뭐 시저 그리고 방금 독일의 펜저까지 와 그럼 이거 진짜 그 뭐 다 나왔네요. 뭐 우크라이나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예. 뭐 그 서방 측의 포는 이 정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 또 있어요? 예. 한때 그 선진국 자주포의 상징으로 알려졌고 우리 전에 본 게임에서 좀 예. 다루기도 한 존재가 있는데 자주포요? 예. 뭔지 아시겠어요? 미국은 나왔고요. 미국 다 있죠. 예. 독일도 나왔고 그럼 뭐 프랑스도 나왔고 그럼 그러면 뭐 유럽에서 그럼 영국이네요. 그렇죠. 예. 영국이죠. 예, 뭐. 예. 영국이죠. 영국. 말씀하셨듯이 영국의 자주포 AS-90 20문이 이제 우크라이나로 향한다고 하는데요. AS-90이요? 예. 이 영국은 정말 제대로 지원하는 게 숫자도 적지 않은 데다가 포탄도 무려 4만 5천 발을 지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 이 녹화 시점에 나온 소식을 보면 이 우크라이나군이 제대로 못 싸우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포탄이 부족해서 러시아에 밀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영국의 지원은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5월 초부터 운영 교육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근데 AS-90은 1993년부터 운영을 했던 이런 자주포고 그리고 이제 포신도 사실 우리 K9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좀 짧아요. 39 구경장이어서 K9보다는 사거리가 좀 짧고 분당 이제 발사 속도도 처음 3분간은 분당 6발이고요. 그 뒤에는 분당 2발씩 이제 지속 연속 발사가 가능한 이제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데 기동 중에도 명령이 떨어지면 정지한 상태에서 1분 만에 이제 사격이 이제 가능을 하다고 그래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K9과 비슷한 이런 성능을 이제 갖고 있는 거고 실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K9 처음 개발할 때 사실은 이런 AS-90 시스템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을 참고한 겁니까? 우리 K9이? 영국의 AS-90 자주포에 적용된 그 유기압 편수 장치라는 게 있는데요. 요 기술이 대표적인 거고요. 이 HSU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질소 가스의 그 압축 및 팽창 과정에서 발생하는 완충력을 이용해서 진동 충격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댐퍼로 이제 유량을 조절해서 완충 작용을 하게 되는데 내부 유체의 양을 가감해주면서 주행 시의 지표면의 이제 압력과 궤도 정렬을 유지하면서 이제 지면에 진동 충격을 흡수하는 결과 주행성이 안정되는 원리죠. 이게 굉장히 이제 장점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 장점을 K9이 일찍 꿰뚫어봤고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영국의 AS-90 자주포의 그 HSU 기술을 도입해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야지 기동 속도 향상이나 뭐 포의 안정화를 통한 정확도 향상 그리고 승차감 개선 이런 장점을 이제 K9도 누릴 수 있게 됐고요. 근데 이제 영국군은 2030년까지 AS-90을 전량 퇴역을 시키고 또 후계의 자주포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현재 후보로 K9의 개량형인 K9A2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 와, 그 성사되면 장난 아니겠는데요? 그렇죠. 영국 그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와, 그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러시아에 맞서서 결상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패기 넘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최근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던 바로 핀란드가 그 주인공인데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총동원한 결과 겨울 전쟁 끝에 결국 독립을 지켜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지 본방자사에서 다뤄봤습니다. 보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4개월이 넘은 지금 당초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전쟁이 하나 있는데요. 1939년 11월 30일에 발발한 전쟁이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평행 이론으로 불리는 겨울 전쟁입니다. 금방 끝날 것 같던 소련과 핀란드의 전쟁은 100일을 훌쩍 넘기고 나서야 끝이 났는데요. 군사 강대국과 약소국의 전쟁이었음에도 치열한 접전을 펼칠 수 있었던 건 핀란드가 자신들의 이점을 적극 활용한 전략 전술 때문이었죠. 막강한 소련의 군대를 당황하게 한 핀란드의 전술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1939년) 소련은 핀란드에게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요. 핀란드 국경이 자신들의 전략적 요충지인 레닌그라드,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북서쪽으로 3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자신들이 안보를 위협하니 핀란드 국경선을 70km 이상으로 옮겨달라고 압박을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핀란드는 단호하게 싫다고 말하며 거절했죠. 러시아 제국의 영토를 회복할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필요했던 소련은 이 일을 기회로 삼는데요. 스탈린은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주지 않았으니 남은 건 군사적 행동뿐이다 라며 전쟁을 선포합니다. 1939년 11월 30일 소련은 54만 명의 병력과 6,500여 대의 전차, 3,800여 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핀란드를 침공하는데요. 그에 반해 인구 300만 명의 핀란드는 30만 명의 병력과 30여 대의 전차, 100여 대의 항공기로 맞서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수적 우위에 놓였음에도 소련군은 핀란드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제대로 된 공격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이 놀라운 사건의 시작엔 만네르헤임 장군이 있었습니다. 1939년 10월 핀란드는 전쟁 발발 직전 소련의 위협이 가중되자 72세의 노장군 만네르헤임을 방위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만네르헤임 장군은 귀족 가문 출신으로 1905년 러일 전쟁과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하는 등 화려한 업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으로 핀란드가 독립하자 그는 곧바로 조국인 핀란드로 귀국했고 소련 공산주의 폭도들이 일으킨 내전으로부터 조국을 지켜내며 핀란드가 자주 독립공화국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졌죠. 조국을 구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은 만네르헤임이야말로 이 전쟁의 적임자였는데요. 총사령관이 된 만네르헤임 장군은 소련군을 상대로 전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자신들만의 방어 전략을 짜기로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국경 방어선을 구축하고 사수하는 데 집중하기로 합니다. 1917년 핀란드는 독립을 선언한 이후 소련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해 국경선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짰는데요. 우측 국경선의 길이는 약 1000km에 달했는데요. 우리나라 DMZ가 248km니까 무려 4배나 되는 셈. 이 어마어마한 길이의 국경선을 핀란드군 30만 명이 지켜야 하다 보니 만네르헤임 장군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병력도 병력이지만 방어선을 구축할 자재도 한참 부족한 상황. 만네르헤임 장군은 소련과 가장 길게 맞닿은 우측 국경선을 포기하기로 하는데요. 너무 위험한 선택 같죠? 하지만 여기에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핀란드는 엄청난 수의 호수와 강 그리고 숲이 전 국토에 걸쳐 있는데요. 진격하기 어려운 국경선이야말로 천연 요새나 다름이 없었으니 핀란드군은 우측 국경선은 포기하고 아래쪽인 카렐리아 지역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진격할 방향이 한정적이다 보니 핀란드군의 방어선을 뚫기란 쉽지 않았죠. 다음으로 기후를 활용한 전술도 준비했는데요. 북극권에 위치한 핀란드의 겨울이 시작되면서 평균 기온 영하 15도, 심할 때는 영하 43도까지 떨어지며 극강의 추위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전차와 차량이 고립되는 건 기본이고 보급의 차질을 빚으면서 소련이 원래 목표했던 최단시간 방어선 돌파는 물거품으로 돌아갔죠. 당시 소련군은 따뜻한 나라인 우크라이나와 중앙아시아 출신 병사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피해가 더 심했습니다. 핀란드군은 이 감추위를 적극 이용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겨울용 백색 설상군복 도입, 차량과 야포도 위장했으며 세계 최초의 스키 부대도 꾸려 눈 위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소련군을 기습 공격하기도 했죠. 핀란드군의 방어 전술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철의 요새를 이용한 모티 전술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모티란 통나무를 조각낸다는 뜻으로 소련군 무대를 참호 안으로 유인해 각계 전투하는 일종의 게릴라 전술입니다. 참호 안으로 소련군이 들어가면 뒤에서 공격하고 빠지고 다시 들어오면 공격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고립된 적을 하나하나 공격하며 소련군을 혼란에 빠뜨렸죠. 그 밖에도 모자란 병력을 대체하기 위해 저격수를 활용하거나 무거운 소총탄 대신 가벼운 9mm 권총탄으로 속사가 가능한 1931년식 수호미 기관단총을 개발해 소련군을 기습했고요. 부족한 대전차화기를 대신한 무기로 에탄올과 가솔린 등이 섞인 750ml짜리 화염병 45만 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핀란드군의 군사력을 제대로 얕본 소련군은 겨울전쟁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는데요. 만네르임 장군이 이끄는 핀란드군은 53만 명의 소련군 중 약 12만 명을 사살하는 데 성공해 겨울전쟁의 승기를 잡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추위가 봄에 녹아들면서 상황은 급변했는데요. 소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병력 90만 명을 추가, 결국 핀란드가 그토록 지켜내고자 했던 방어선을 뚫는 데 성공합니다. 겨울의 시작과 끝을 함께해 겨울전쟁이라고 불렸던 소련과 핀란드의 치열했던 전쟁은 핀란드가 영토의 11%를 소련에게 넘겨주면서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74년간 중립국을 지키던 핀란드는 2022년 5월 18일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러시아는 80년 전 겨울전쟁의 스탈린 아픔에 이어 또 한 번의 역풍을 맞게 됐죠. 주변국을 돌아서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러시아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겨울전쟁 당시에 이제 정말 창의적인 전술로 이 독립을 지켜낸 그 나라가 이제 핀란드 아닙니까? 그게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 지난 5년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그 지수 조사잖아요. 우리나라도 미디어에서 막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5년 연속 1위를 한 나라가 바로 핀란드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여튼 우크라이나에도 핀란드처럼 빨리 봄이 오기를 봄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많은 그 서방 국가에서 어떤 많은 나라에서 군사력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하고 있는데 솔직히 러시아 눈치도 봐야 되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거 지원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한 국가가 어디죠? 네, 그게 이제 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일 네. 걸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나토 회원국 중에 체코가 있습니다. 예, 체코도 과거 동구권 국가였죠, 사실. 그쵸? 체코가 이제 가장 먼저 지원을 했는데 지난 4월달에 시작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 체코에는 이제 122mm 2S1 자주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에 인도가 됐다고 그러고요. 정확한 수량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마 적지 않은 수량이 제공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 사실 좀 따로 있어요. 뭐죠? 일단 뭐 새 거가 좋은 거 아닙니까? 성능도 좋고. 근데 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무기가요? 이 자체는 노후 무기고요. 성능 자체가 뛰어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나온 게 1969년입니다. 네, 냉전 시기에 이제 개발돼 가지고 무려 한 1만여 문 이상이 생산이 됐고 엄청 만들어졌군요. 35개국에 수출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AK-47 소총 얘기하듯이 그 이쪽 자주포 분야에서는 정말 베스트셀러 무기 중에 하나
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냉전 말기에 이제 체천 전쟁이나 유고슬라비아 전쟁에 투입됐던 이런 이제 실전 이제 경험도 갖고 있는 건데 그 나중에는 이제 중동 지역 내전에도 등장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퇴역했지만 지금도 일부가 이제 동구권 국가에서 이제 운영 중인데 최대 사거리도 한 15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짧은 편이고 사거리 연장탄을 써도 22km 밖에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 군한테는 그나마 노무기지만 반갈 수밖에 없다. 왜? 구소련 무기체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로 뭐 훈련하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가 있는 거죠. 옆구리에서 받은 것 같은 느낌이겠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급한 불 끄는 데는 사실 서방 세계 포보다 사실 또 유용한 거죠. 예. 아무튼 이렇게 나토의 무기 지원은 계속 이어지겠죠? 네. 아마 이제 그 계속 이어는 분명히 질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과연 그 규모와 또 지원되는 무기 수준이 계속 늘어나고 높아질 것이냐. 그거는 좀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이제 서방 세계의 무기 지원에 대해서 우려도 있고 또 이제 러시아의 견제도 거기에 비례해서 강해질 거 아닙니까? 또 러시아의 반발도 이제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또 단순히 무기만 주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군의 훈련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크라이나군 훈련시키려면 결국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좀 더 깊숙이 발을 디디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고 또 이에 대한 그 견제, 제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뭐 3차 대전은 아니더라도 그 러시아와 미국, 서방 세계가 직접 충돌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면에서는 미국도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나름 수위 조절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최근에 이제 미군이 이제 제공하기로 한 무기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M777 곡사포 외에 눈에 띄는 게 이제 하이마스라는 다인장 로켓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M777보다 상당히 되게 보면 파괴력이라든지 공세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이제 신형 무기죠. 이게 최대 사거리가 한 70km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아까 이제 M777보다 우선 이 펀치 리치도 길고 그다음에 이 화력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장 미국이 제공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하고 첨단 무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존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점점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영국도 심지어 227mm MRLS를 지원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기 때문에 러시아의 반발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아마 미국과 서방 세계도 좀 더 이제 정무적인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지원은 제대로 하되 확전은 방지하는 예방하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원의 수준 규모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미국과 나토가 그런 면에서 이거 선을 적정선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미국하고 나토가 네.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거라고 이제 밝혔죠.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모든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좀 발언권을 크게 갖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서 방어하고 이제 있는 힘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편 독일과 프랑스 같은 곳들은 이제 서서히 전쟁의 출구를 좀 찾으러 나서고 있는 중인데 푸틴 대통령한테 휴전을 촉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게도 협상에 임할 것을 또 요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3월 말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 5차 평화 협상을 마지막으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녹화 시점까지는 중단된 상태인데 이렇게 꼭 필요한 무기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좀 전쟁의 출구를 찾는다, 좀 끝내기 위한 그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총출동한 미국과 나토의 포전력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좀 정치적인 부담 러시아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일대 다수로 계속 그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러시아 전쟁에 함께하는 그런 우방국이나 동맹국은 없는 상태고 사실은 나머지 나토 국가 유럽, 서유럽과 동유럽이 전부 지금 한 덩어리로 여기에 이제 대항을 하고 있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압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저는 정말 그 엑지트 할 수 있는 그 그림을 좀 만들어 줘야지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요즘 뭐 이제 해공군의 중요성, 뭐 AI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첨단 무기들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런 지상전 이 비중을 무시할 수가 없다. 특히 한반도도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런 지상전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이러한 이제 포병 전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지상군 무기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 같고요. 또 이 포탄이라든지 탄약의 중요성도 함께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유사시에 대비한 이 탄약 비축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국정감사 때도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요. 네. 근데 이런 우크라이나전이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주는데 아마도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다뤘던 주제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앱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근데 독일 가동률이 40%가 꽤 높은 거라고 하는 거, 10%대도 있다고 하는 거 진짜 깜짝 놀랐네요. 저는 말씀 듣고. 많은 사람이 놀랐는데 결국은 이제 예산 지원이 안 되고 네. 전쟁의 위험이 낮아지니까 이제 우선 촉발이 된 거죠. 냉전이 끝나면서. 거의 국정감사 안 합니까?